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여우와 두루미.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온갖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평화로운 숲속에 꽤 많기로 소문난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으며 다른 동물들을 골탕 먹이고 그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아주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장난은 대부분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은 얄팍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여우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장난거리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 연못계에서 우아한 자태로 긴 다리를 뽐내며 서 있는 두루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루미는 평소 말이 없고 점잖아서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고고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숲속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여우는 바로 저 두루미를 골탕 먹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우는 가장 상냥하고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두루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름다운 두루미님, 안녕하세요. 늘 멀리서 당신의 우아한 모습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제가 사는 집에 오셔서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루미는 갑작스러운 여우의 초대에 조금 놀랐지만 그의 간곡한 부탁과 예의 바른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평소 여우의 짓궂은 성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혹시 이번 기회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두루미는 기꺼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우님. 기꺼이 방문하지요. 그날 저녁, 두루미는 약속 시간에 맞춰 여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우의 집에서는 정말 맛있는 수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극진히 환대하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본 두루미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아주 넓고 평평하며 납작한 접시 2개만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수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우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두루미님, 많이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제 요리 솜씨가 아주 좋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길고 넓적한 혀를 이용해 후루룩 짭짭 소리를 내며 맛있게 수프를 핥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루미에게는 길고 뾰족한 부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프를 먹기 위해 부리를 접시에 가져가 보았지만 부리 끝에 겨우 수프 몇 방울을 묻힐 수 있을 뿐 도저히 수프를 떠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리를 아무리 쪼아봐도 탁탁 소리만 날 뿐 배고픔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그런 두루미의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속으로 낄낄 웃었습니다. 그는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아니, 두루미님, 왜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신가요? 두루미는 자신의 뾰족한 부리로는 이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우가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이런 음식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대신 우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참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우님. 향기만 맡아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낮에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서 더는 먹을 수가 없군요. 이렇게 훌륭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루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여우님, 오늘 대접에 대한 보답으로 내일 저녁에는 제가 사는 집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부디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지요. 여우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으쓱해져서 흔쾌히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여우는 배를 텅 비운 채 잔뜩 기대를 품고 두루미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루미의 집은 연못계에 있었는데 아주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어제 여우의 집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더 향기롭고 맛있는 생선 요리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두루미는 여우를 반갑게 맞이하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주 길고 목이 좁은 호리병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리병 안에는 잘게 다진 생선과 새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루미는 자신의 길고 가는 부리를 호리병 안에 쏙 집어넣고는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의 넓적한 주둥이는 좁은 호리병 입구에 들어갈 턱이 없었습니다. 그는 호리병 주변을 핥아보기도 하고 냄새만 킁킁 맡으며 군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눈앞에 음식을 먹을 수 없자 여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꼬리만 흔들었습니다. 그런 여우의 모습을 보며 두루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우님, 왜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신가요? 그제야 여우는 어제 자신이 두루미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두루미가 자신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점잖고 현명한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배를 쫄쫄 굶으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우는 다시는 다른 동물을 골탕 먹이는 짓궂은 장난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야 하며 남에게 한 행동은 언젠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 2. 짠순이 시어머니와 별난 며느리. 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옛날 옛 시골 마을에 구두쇠에다 입까지 독한 노씨 부인이라는 여인이 살았다. 이 노씨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찌나 짠순이었는지 밥상에 배추김치 하나로 보름을 버티고 된장은 꼭 2번은 우려 먹었다. 첫날은 진하게, 둘째 날은 물을 더 부어 된장국이라 부르며 먹었다. 옷은 말할 것도 없었다. 겨드랑이에 구멍 나면 소매에서 떼어 덧대고 소매가 해지면 치마 폭 찢어 꿰매 입었다. 이 정도면 그냥 짠 게 아니라 삭힌 짠지 수준이었다. 입은 더 지독한 여인이라 노씨 부인의 흉흉한 소문은 장터며 우물가며 안 간 데가 없었다. 남편도 2손 2발 다 들었고 말리다가 지쳐서 이젠 고개도 안 들었다. 아이고, 나는 더는 말리지도 못하겠다. 그냥 내 복이 그 짝이지 뭐. 노제씨 부인에게는 외동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성품은 착하고 얼굴도 반듯했지만 26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 혼처가 들어오긴커녕 중매쟁이들도 이 집 얘기만 나오면 손을 휘휘 내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누가 그런 독한 시어미 밑에 들어가겠어. 어미가 독종이라 사흘 살면 입이 닳는다 하더라. 그런데 이 마을엔 그 노씨 부인 못지않게 마을에서 이름난 별종 처녀가 또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분이라 했다. 분이는 품팔이를 하던 홀아버지가 남의 집 지붕을 고치다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난 뒤 낡은 집에 홀로 살아가는 처녀였다. 헌데 이 처녀가 워낙 별종이라 홍기가 꽉 찼건만 단 한 사람도 분이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집이 없었다. 수다스럽고 게으른 데다 먹을 것만 보이면 눈이 뒤집히고 동네 일에 오지랖 넓은 주책 바가지였다. 게다가 뭐든 줍고 모아 쌓아두는 버릇까지 있었으니 엉뚱하고도 골 때리는 처녀라는 말이 따랐다. 이러니 아무리 장가 못 간 노총각이라 해도 혼처 자리에 앉아 보기도 전에 어른들이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우리 집은 말 많은 며느리는 딱 질색이야. 게을러 터진 며느리는 들이느니 말지. 밥상머리에서 방귀 뀌는 며느리랑 어떻게 한 지붕에 살겠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터 한편. 분이가 입안 가득 강정을 물고는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다가 중매쟁이들 수군대는 소리를 엿들었다. 아니, 노씨집 아들이 인물도 좋고 참 착한데 그 독한 어미 때문에 장가를 못 간 거 아니야? 뼛속까지 독종이라 며느리 하나 들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그 얘기를 듣던 분이가 중매쟁이 앞으로 슬며시 다가서며 입을 뗐다. 그 집 아드님, 키도 훤칠한 선비같이 생긴 그 총각 맞죠? 그 집으로 시집가면 안 될까요? 사람은 순해 보이고 인물도 잘났던데. 중매쟁이는 입에 물고 있던 쥐포를 그대로 삼킬 뻔하며 외쳤다. 아이고, 참말로 그 짠순이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밥만 보면 눈 뒤집히는 네가 쌀을 땅에 묻어 놨다가 몰래 꺼내 먹는 집이야. 그 집은 하루만 버텨도 용하다는 소리 듣는다니까. 하지만 분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어요. 구두소에 시어머니 괜찮아요. 밥만 굶기지만 않으면 되는데 뭐. 말이 독하다고요. 그것도 걱정 마셔요. 독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귓구멍도 안 막히고 좋지요. 저는 시집만 가면 장땡이구만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분이가 노씨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아유,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만. 하지만 정작 분이가 어떤 아가씨인 줄 꿈에도 몰랐던 노씨 부인은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있다는 말에 두 눈이 번쩍 뜨였다. 대쪽 같은 성미의 남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듣는 사람인지라 분이에 대한 소문 따위는 들을 생각도 없었다. 그저 시집 올 처자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얼씨구 좋다며 입꼬리를 올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허허, 오겠다는 처자가 있을 적에 잡아야지. 더 늙으면 내 아들 목에 명태라도 매달아 팔아야 쓰겠다. 그 길로 노씨 부인은 분이 얼굴 보기도 전에 혼인을 성사시켜버렸다. 이렇게 하여 조선 제1의 독한 시어머니와 조선 제1의 별난 며느리 사이에 웃지 못할 한 지붕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 한낮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노씨 부인네 초갓집 앞에 정체 모를 그림자가 슬그머니 다가들었다. 해진 집신을 바닥에 질질 끌며 분이가 초갓집 대문 앞에 멈춰섰다. 품엔 작은 보따리, 한 손엔 커다란 가래떡, 그리고 입엔 떡이 한가득 들어차 있었다. 초가 마당 평상 위, 노씨 부인과 남편, 아들 금동이는 막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금동이의 손이 밥 한 수를 뜨려는 찰나 쾅! 대문이 분이의 발길에 밀려 열리더니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 소리에 밥상 앞에 앉아있던 노씨 부인과 남편. 금동이가 일제히 고개를 획 돌려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분이의 모습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몸에 자가 꽉 끼는 낡은 저고리와 치마, 통통하게 오른 살집, 그리고 입 안에서는 여전히 떡이 오물오물 씹히고 있었다. 노회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여라, 저게 뭐여? 남편은 눈을 질끈 감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떡을 문 차에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며느리는 또 처음 보는구먼. 에휴, 안 그래도 시끄러운 집에 불덩이가 굴러 들어온겨. 그 순간 분이가 떡을 꿀꺽 삼켰다. 손등으로 입을 쓱 닫고는 옷에 손을 쓱쓱 문질렀다. 인사드려요.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가 된 분이라고 해요. 노회씨 부인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입에서 한숨인지 체념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저러니 시집을 못 간 게지. 그냥 못 간 게 아니구먼. 금동이는 그 모습을 멀뚱히 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분이는 평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두 눈이 반짝였다. 어머,
점심도 못 먹고 왔는데 저 온다고 밥상 차려 놓으신 거 맞죠? 어머님, 숟가락 하나 더 주셔요. 배가 고파서 말할 힘이 하나도 없구만요. 노애씨 부인이 눈을 부릅떴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떡을 꾸역꾸역 먹고 들어왔으면 됐지. 밥까지 퍼먹겠단 말이냐. 내 몸을 보아하니 오늘 하루는 굶어야 살이 말을 좀 들을겨. 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했다. 아이고, 어머님도 참 웃기는 말씀을 다 하시고. 떡이 어찌 밥이 되나요? 그저 입이 심심할 적에 조금씩 씹어 넘기는 거죠. 남편은 킥하고 헛기침만 했다. 금동은 애써 웃음을 참으며 밥상만 내려다봤다. 그때 분이가 손가락으로 반찬을 하나 집었다. 어머머, 이거 고추장아찌네요. 요런 게 입맛 돌게 한다니까. 간장에 삭혀진 고추 하나를 덥석 베어문 그 순간 얼굴이 찡그려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입안이 뻑뻑해질 정도로 짠 기운이 몰려왔다. 분이는 헉 숨을 들이켰다. 좋아. 이건 고추가 아니라 짠물 주머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왜 이렇게 짜요? 간장을 들이마신 것 마냥 목이 바싹 타 들어가구만요. 분이는 고추를 냅다. 밥상에 던져놓고 두 손으로 입을 부비적거리며 소리쳤다. 어머님, 이거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 맞아요. 노애씨 부인은 팔짱을 낀 채 태연히 말했다. 그 고추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이요. 이제 너도 이 집에서 살려면 우리 집 밥상에 길들여져야 할 게다. 고추 2개는 사치야. 그리고 곁에 있던 남편도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그 고추, 된장에 3번, 간장에 4번, 몇 달 묵혀서 짠물 잘 들인 건데 이걸 먹고 배겨내는 사람이 있나 어디? 이 집에 시집온 너도 참 불쌍하다. 금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하나로도 벅찼는데 내 처라는 여인도 만만치 않구만. 이놈의 집구석. 새벽녘에 도망이라도 가야 쓰겠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떠들썩한 집안이 겨우 조용해졌다. 방으로 들어온 금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꼴이 그게 뭐냐? 분이가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입술은 쥐 잡아먹듯 새빨갛게 칠한 채 호롱불 앞에 수줍게 앉아 있었던 것이다. 분이는 눈을 깜빡이며 씩 웃었다. 혼례도 없이 시집와서 첫날 밤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양 좀 내봤는데 어때요? 금동이는 얼굴이 벌개져 어쩔 줄 몰라 하며 헛기침만 했다. 허허, 그게 나 원 참? 아이고, 우리 서방님은 보기엔 사내대장부 같으신데 수줍음은 또 많으신가 보네. 분이는 깨르르 웃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두 손에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빈손으로 시집 트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장 터서 술 한도에 병 사왔구만요. 안주라곤 마땅치 않아서 어머님 몰래 밭두렁서 무 하나 뽑아다가 남을 묻혀왔수. 서방님, 얼른 한 잔 받으셔요. 금동이는 난감했지만 붉어진 분이의 얼굴에 눌려 마지못해 잔을 들이켰다. 허허, 참말로 속이 다 타 들어가는구먼. 분이가 희죽 웃으며 금동의 잔을 다시 채웠다. 어머, 속 타셨나 봐요. 이젠 저도 한 잔 주셔요. 금동이는 하는 수 없이 분이의 잔에도 술을 따랐다. 분이는 잔을 들고 큰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찡그렸다. 이게 뭔 맛이래요? 술이 원래 이렇게 써요. 저는 술이란 걸 처음 마셔봐서. 에이, 그래도 들이켜야지. 꿀꺽. 순간 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이거 약보다 더 쓰구만요. 혀가 얼얼하고 속에서 불났나 봐요. 금동이가 놀라 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분이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더니 쿵. 결국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듯 기절해버렸다. 금동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는 거야. 아님, 술 한 잔에 기절을 했나. 조심스레 귀를 가져다 대니 분이의 코끝에서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금동은 멍하니
분이를 내려다보다가 볼에 연지곤지를 찍고 잠든 얼굴을 보자 피식 웃음이 터졌다. 어딘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묘하게 귀여워 보였던 것이다. 허나 이내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쉬었다. 허참! 이 여자랑 평생을 살아갈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구만. 허나 이 집에 시집올 며느리는 분이 하나뿐이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호롱불은 깜빡깜빡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첫날 밤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벌써 해가 중천에 떠올랐건만 분이는 여전히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보다 하던 노씨 부인이 끝내 참지 못하고 안방 문을 벌컥 열었다. 아니, 며느리라는 애가 첫날 아침부터 늦잠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아침상 차려서 안방에 내올 생각은 안 하고 이 시각이 되도록 자빠져 자고 있으니 원. 그제야 분이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어머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구만요. 저는 잠은 넉넉히 자야 해서 해가 중천은 넘어야 눈이 떠지거든요. 뭐라고? 그럼 대체 뭐 하려고 시집 왔냐? 그거야. 서방님이 잘생겨서 왔지요. 노예 씨 부인은 두 손을 허리에 얹고는 혀를 끌끌 찼다. 아이고, 별나다 별나.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왔다니 원.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참말로. 한참이 지나 실컷 자고 난 분이가 배를 움켜쥔 채 시부인 앞에서 어리광 섞인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자고 일어났더니 허기가 져서 그런데 밥 좀 주셔요. 노세 씨 부인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분이가 밥 달라며 찡찡대자. 노씨, 부인은 씩씩대며 부엌으로 가더니 찬물에 밥만 덜컥 말아내왔다. 대충 대접에 담긴 그 꼴은 꼭 개밥 같았다. 어머님, 찬 하나 없이 이걸 어찌 먹으라고 내주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김치라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부터 네가 뭘 했냐? 밭일을 했냐? 청소를 했냐? 밥을 차렸냐?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거라도 주는 걸로 감사히 여겨라. 분이는 대접을 내려다보며 입을 삐죽였다. 아침상까지 내가 다 차려줬으니 양심이 있거든 점심은 네가 차리거라. 아침까지 얻어먹었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점심때가 되자 분이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상을 들고 들어왔다. 의기양양하게 상을 내려놓자 노씨 부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밥상 위에는 웬걸 찬물에 밥만 말아놓은 대접뿐 반찬은 그림자도 없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왜 그러셔요? 어머님도 아침에 이리 주셨잖아요. 누구는 장아찌라도 집어먹는데 누구는 물만 삼키고 그런 게 어디 있소. 밥은 똑같아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나무하러 갔다 돌아온 금동이 방으로 들어섰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점심때라 서둘러 왔는데 아니 집안이 왜 이리 소란스러워요. 노예씨 부인은 화가 잔뜩 난 채 물에 만 그릇을 덜컥 집어 흔들며 외쳤다. 이것 좀 봐라. 나도 물이나 먹으란다. 세상에 이게 말이냐, 그리냐. 분이는 두 손을 허리에 척 얹고 당당히 말했다. 그럼요. 이 집 식구가 다 한솥밥 먹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밥, 누구는 곁들여 먹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허구한 날 저한테 물만 주실 거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서방님도 다 같이 물 잡숴야 쓰지요. 노 S씨 부인은 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소린 또 처음 들어본다. 며느리 들어오면 살림이 편해질 줄 알았더니 속이 들끓는구나, 들끓어.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노예 시집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분이는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시어미 입이 독하다. 구두소에다 하던 말은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노예씨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차라리 장가를 안 보냈어야 했는데
손 안 대고 코 풀어보려다가 낭패 봤네. 저녁 무렵 분이가 쌀을 씻다가 그만 팔꿈치 부분이 툭 터졌다. 구멍이 손가락 하나가 쏙 들어갈 만큼 크게 벌어지자 분이는 투덜대며 노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님, 이 옷 좀 보셔요. 여기저기 구멍투성이구만요. 이걸로 장에 나가기도 창피한데 새 옷 한 벌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노회 씨 부인은 눈을 흐기며 콧방귀부터 뀌었다. 허허, 세상에 옷에 구멍 좀 났다고 새 옷 타령을 하다니. 그까짓 거 꿰매 입으면 되지. 네가 무슨 양반집 규수인 줄 아오. 사치 부릴 생각 말고 입던 옷이나 아껴 입어. 다음 날 아침 분이가 옷을 챙겨 입으려 하니 눈앞에 놓여 있던 건 새 옷이 아니라 기묘한 누더기 옷이었다. 어제 입던 저고리에 걸레 같은 천조각을 덧대고 꿰매놔서 꼴이 꼭 품바 옷 같았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뭔 꼴이래요. 새 옷 사달랬지. 내가 밤새 정성껏 새 옷 만들어 놨다. 구멍 난 데마다 천댔으니 이보다 튼튼한 옷이 어디 있겠느냐. 앞으로는 아무 데서나 옷 타령 말고 그 옷이나 잘 입고 다녀. 분이는 누더기를 입고 마당에 서서 훌쩍거렸다. 입술이 대빨 나와 꼭 오리주둥이 같았다. 마침 그때 장에서 돌아온 금동이 지게에 나무짐을 지고 들어섰다. 어깨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팔뚝엔 장작 무게로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우리 분이한테 이런 품바 옷을 입혀놨대. 누구겠수? 동네 구석구석 눈 씻고 찾아봐도 어머님 아니고서야 이리 누더기 옷처럼 천덧대 입는 사람 없지라. 튼튼하다고 무소의 갑옷보다 낫다나 뭐라나. 이 꼴로밖에 어찌 나가겠소. 금동은 잠시 멍하니 분이를 보다가 푸아하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그래도 그 옷 입으니 더 귀엽구먼.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품바 색시라 부르겠다. 하하! 분이는 더 토라져 등을 돌리고 입술을 쭉 내밀었다. 다음 날 해가 머리 위에 걸릴 쯤 금동이 지게에 나무짐을 잔뜩 지고 들어왔다. 땀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괜히 시큰둥하게 말을 꺼냈다. 분이야, 장에 같이 가자. 뗄나무 좀 팔아갖고 뭘 볼 게 있어서 그려. 그 길로 둘은 장터를 향했다. 금동은 나무짐을 팔아 엽전 몇 잎을 받아내더니 옷감 파는 가게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비단 옷은 언감생심이고 무명옷 한 벌 사려는 거야. 그래도 뭐 새 거는 새 거 아니요. 분이는 눈이 동그래졌다. 서방님, 진짜 사주시는 거예요. 금동은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헛되이 데리고 왔냐? 진작부터 사주려고 몇 푼 모아놨지. 맨날 구멍 숭숭 난 옷만 걸치고 다니는 거 내가 보기 민망하더만. 맘 바뀌기 전에 얼른 고르라니까. 분이는 무명 치마 저고리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투박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옷감이었다. 그 옷을 품에 안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다. 서방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에휴,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쓸데없이 눈물은 왜 흘리는 거요? 청 고맙거든 나 닮은 예쁜 딸 하나 낳아주던가. 금동이의 말에 분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 참 서방님도 별소리를 다 하시네. 어느 날 분이가 빨래터에 나가니 젊은 아낙네들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궁거리고 있었다. 저 모퉁이 돌아 두 번째 촉갓집 말이지. 배추나무 크게 서 있는 그 집 말이야. 아이고 알다마담. 그 집 서방이 주모랑 눈이 맞았다더만. 옆 편내 몰래 주막을 들락거린다 하더라고. 분이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호기심을 못 이겨 그 집 앞으로가 기웃거리자 마침 안주인이 문을 벌컥 열고 나와 노려보았다. 아니, 뭐가 궁금해서 그리 남의 집을 기웃거리슈. 분이는 쭈뼛거리며 머리를 극적이다가 입을 뗐다. 아이고, 이 말을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속이 다 터져서. 뭔 소리야?
속 터지게 굴지 말고 어서 말하슈. 저짝 빨래터에서 들은 소린데 아주머니 서방이 주모랑 좀 수상한 사이라 하더라고요. 분이의 말에 안주인의 얼굴이 파래지더니 그 길로 주막으로 달려가 술상을 엎으며 난리를 피웠다. 헌데 웬걸? 사실은 친구들과 술만 마신 것이었으니 아낙네들 입방아가 빚어낸 헛소문이었다. 결국 주막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여편네는 분통을 이기지 못해 소문을 처음 낸 아낙을 불러세워 머리채를 와락 틀어주며 혼쭐을 냈다. 얼마 뒤 그 소문을 낸 아낙이 분이에 집으로 들이닥쳤다. 얼굴은 화로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아니, 새댁, 왜 남의 집 얘기 함부로 퍼뜨려서 나를 이 꼴을 만들었냐 말이여. 분이는 눈을 껌뻑이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꾸했다. 전 그저 그 아줌마 서방이 수상하다 해서 알려드린 것뿐인데 아낙은 눈을 부릅뜨고 분이를 노려보았다. 분이는 뒤로 슬그머니 물러섰다. 그때 마루에 있던 노씨 부인이 팔짱을 끼고 나섰다. 눈빛이 번쩍이며 쩌렁쩌렁 소리쳤다.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남의 집 일을 시부렁거린 건 네 탓이지.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큰 소리치고 앉았어. 아낙은 기세가 꺾여 머뭇거렸다. 어디서 뺨 맞고 와서는 우리 며느리한테 성질을 부려. 다시는 쓸데없이 입방아 찢지 말아라. 또 이제 헛소리 찌어대면 내가 동네 어른들 모아다 내 혀 놀린 거 낱낱이 까발려 버릴 테니 각오하고 살아. 아낙은 씩씩거리며 뒤돌아 나갔다. 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노씨 부인을 바라봤다. 지금 어머님이 내 편을 드신겨. 네. 노에테세사의 부인은 잠시 분이를 바라보다가 툭 하고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고마울 것도 없다. 내 며느리가 동네 아낙한테 들볶이는 꼴은 나도 못 본다.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날 이후 분이와 노씨 부인 사이엔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낮 햇볕이 내리쬐는 초가마당. 노씨 부인이 부엌 앞에서 분이를 불렀다. 며느라, 장에 가거든 두부 한 모만 사오너라. 괜히 딴짓하지 말고 꼭 두부만, 알겠냐? 알겠구만요. 두부 한 모, 요것만 사오면 되죠. 분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향했다. 허나 두부 좌판은 힐끔 보기만 하고는 그대로 지나쳤다. 분이의 눈이 멈춰선 곳은 장터 구석에 쌓인 고물 좌판이었다. 머리 희끗한 영감이 낡은 그릇, 헌 책, 바랜 옷까지, 입 빠진 술병까지 쭉 늘어놓고 있었다. 책은 다 너덜너덜해도 글씨는 멀쩡하네. 이 치마는 꼬질꼬질해도 아직은 걸칠 수 있겠구만. 분이는 이것저것 들추고 만지고 냄새까지 맡아보며 정신을 빼앗겼다. 그 사이 두부, 한 모사 오라는 심부름은 까맣게 잊은 채였다. 영감님, 이 그릇은 너무 낡아서 반찬 담기도 민망하겠소. 이 책은 장판에 깔아도 안 쓸 판이고 이 술병은 또 이가 나갔네. 이런 건 아무도 안 집어갈 거 아니에요. 저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러자 주인 영감이 성이 나서 버럭 소리쳤다. 허참, 살 것도 아니면서 만지고 흔들고. 이 새댁, 입이 보통이 아니구먼. 나이 옆에 서 있자니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야. 차라리 몽땅 싸가슈. 대신 다시는 오질 말게나. 영감님, 그럼 거저 좀 주셔요. 집안 꾸미기에 딱이겠구만요. 그리하여 분이는 보따리에 그릇이니 책이니 술병이니 잔뜩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노씨 부인의 고성이 쏟아졌다. 아니, 두부 한 모사 오라 했는데 나간 지가 언젠데 이제야 와. 사 오라는 두부는 간데없고 또 고물덩이만 한 보따리 안고 왔구먼. 내가 너 때문에 미쳐야 쓰겠다. 미쳐! 분이는 머쓱하게 보따리를 풀어 보였다. 낡은 책, 이 빠진 술병,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뿐이었다. 책은 또 뭐 한다고 들고 오냐? 그거 본다고 쌀이 나오냐? 은전이 생기냐?
그때 방 안에서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나왔다. 밥은 안 돼도 책은 사람의 마음을 살찌우는 법이지. 언젠간 쓰일 때가 있지 않겠어. 팔재도 없는 선비. 흉내는 지겹지도 않으셔. 밭일은 안 하고 책만 보다니. 이젠 며느리까지 닮아 고물만 긁어모으네. 도대체 저딴 걸 어디다 쓰자는 게요. 아버님은 책 좋아하시니 보시면 기뻐하실 줄 알았구만요. 아버님, 저 잘했죠. 시아버지는 낡은 책을 받아들고 눈이 반짝였다. 하하,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건 며느리뿐이구먼.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보는 눈만 있으면 귀한 법이지. 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고 노씨 부인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섰다. 그러다 분이가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내자 노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다. 이 빠진 술병을 어디다 쓰자는 거냐. 물도 못 담겠구먼. 아버님 술 좋아하시니 혹 마음에 드실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시아버지는 술병을 받아들고 빛바랜 무늬와 색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어허라, 이건 예사술병이 아니구먼. 백자주병이 틀림없다. 비록 입은 깨져 흠이 났으나 이 무늬며 빛깔을 보게. 궁궐에서 쓰던 물건이 이런 꼴로 흘러나왔구먼. 고작 이 빠진 술병에 또 호들갑이여. 영감이나 며느리나 속아 넘어가는 솜씨는 둘 다 천할품이구먼. 분이는 그저 빙긋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저 고물이려니 했던 술병이 귀한 물건이란 말을 듣고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졌다. 분이가 시집 온 지도 어느덧 한 해가 흘렀다. 그 집안에 조용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침이면 노씨 부인의 잔소리가 천둥처럼 터지고 분이는 매번 눈을 껌뻑이며 엉뚱한 말로 받아치곤 했다. 금동은 그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몰래 분이를 편들어주다 어머니한테 호되게 혼나기도 했다. 허나 그 속에 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노액치 부인도 말로는 왼수 같은 며느리라 하면서 밤이면 분이 목 반찬을 더 챙겨두곤 했고 분이는 또 괜히 투덜거리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바느질을 거들었다. 시아버지는 책을 보다가도 분이의 엉뚱한 제잘거림에 배를 잡고 웃는 날이 많아졌다. 그 집에선 어느새 옛날보다 웃음이 더 자주 터져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분이가 점심상 앞에 앉아 입맛이 당긴다며 밥을 3그릇이나 비워내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얼굴을 싸쥐고 토해버린 것이다. 아니, 그러게 밥을 3공기나 허겁지겁 먹더라니. 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을 본 노씨 부인이 입술을 꾹 깨물더니 허겁지겁 밖으로 달려가 이웃 안악을 불러왔다. 잠시 뒤 동네에서 의원 못지않게 맥 짚는 솜씨로 소문난 안악이 들어섰다. 허, 맥이 동동 뜨는 게 예사롭지 않네. 얼굴빛도 발그레하고 입맛도 부쩍 당긴다 했지. 분이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 의원 부를 것도 없겠구먼. 이건 탈이 아니요. 복이여 복. 축하하오. 새댁 아기 가졌소. 노예씨 부인은 분이 손을 꼭 잡았다. 늘 투덜대던 얼굴 대신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아이고,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 거구먼. 내가 괜히 잔소리만 했네. 분이는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한겨울, 드디어 분이는 금동을 꼭 빼닮은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다. 통통한 볼에까만 눈망울이 반짝이는 아이였다. 허허, 우리 분이 닮은 줄 알았더니 나랑 꼭 닮았구먼. 에고, 며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며느리 복은 크게 얻었구먼. 집사람 복은 영 없었어도 허. 아니, 이 영감탱이가 또 입방정을 떨고 있네. 나 참 웃겨서 원. 허허, 아무튼 새 식구 덕분에 집안이 환해졌구만. 앞으론 내가 잔소리 좀 줄여야 쓰겠다. 안 그러냐? 우리 딸, 너는 엄마처럼 엉뚱하지 말고 아버지 닮아 우직하니 자라야 한다.
그날 밤 초가집 안에는 아기 울음소리와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조용한 날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만큼 따뜻한 정과 웃음으로 가득한 집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분이는 비로소 이 집에 진짜 며느리이자 어머니로 자리 잡았다. 이야기 3.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방앗간에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매일같이 힘들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주인은 늘 무거운 곡식 자루를 그의 등에 실었고 그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당나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숲속의 왕인 사자처럼 모두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내가 만약 사자라면 아무도 내게 힘든 일을 시키지 못할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는 숲속을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사냥꾼이 벗어두고 간 사자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크고 위풍당당한 사자의 가죽이었습니다. 당나귀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하고 짓궂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사자 가죽을 뒤집었으면 나도 사자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모두가 나를 무서워하겠지. 당나귀는 신이 나서 사자 가죽을 자신의 몸에 맞게 뒤집었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벽하게 가려진 그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용맹한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아주 만족하며 어깨를 으쓱하고 숲속으로 어기적어기적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속의 작은 동물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자의 모습에 혼비백산했습니다. 토끼들은 굴 속으로 허둥지둥 숨었고 다람쥐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 위로 도망쳤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양떼들마저 그를 보고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자 당나귀는 너무나 통쾌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숲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숲을 활보했습니다. 신이 난 당나귀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놀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의 큰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농부들을 향해 갑자기 어흥 하고 포효하는 흉내를 내며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도망쳤고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희열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의 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부리던 주인 아저씨 앞에도 나타나 겁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사자를 보고 너무 놀라 방앗간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당나귀는 주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에 너무나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자 당나귀는 자신감에 넘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싶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사자처럼 위험 있는 포효를 하려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어흥 하는 사자의 우렁찬 포효가 아니라 히항 하는 우스꽝스러운 당나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사자인 줄 알고 숨어있던 동물들과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앗간 안에 숨어있던 주인은 그 귀에 익은 울음소리를 듣고 단번에 그 사자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저 소리는 우리 집 당나귀 놈의 소리가 아니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인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방앗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에게 다가가 가죽을 벗겨내고는 몽둥이로 그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당나귀. 감히 못된 장난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 오늘 아주 혼쭐을 내주마. 정체가 탄로난 당나귀는 매를 맞으며 아프다고 울부짖었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후로 당나귀는 사자 가죽을 쓴 바보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본성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거짓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나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야기 시. 개미와 배짱이.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 온갖 꽃들이 만발한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숲속의 작은 일꾼 개미들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겨를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다가올 춥고 배고픈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여름 내내 부지런히 식량을 모아 자신들의 집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미는 커다란 미라를 끙끙거리며 옮겼고 어떤 개미는 달콤한 과일 조각을 친구들과 함께 영차 힘을 합쳐 운반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옆에 시원한 나무집 그늘 아래에서 한가롭게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배짱이는 숲속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바이올린 연주는 너무나도 감미로워서 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여름날의 더위도 잊을 만큼 황홀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즐기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믿었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배짱이는 땀 흘려 일하는 개미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는 연주를 잠시 멈추고 개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개미 친구들. 이렇게 아름다운 날, 그늘에서 쉬지도 않고 왜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는가? 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이 멋진 여름을 즐기자고. 하지만 개미들은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을 뿐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늙은 개미가 대답했습니다. 배짱이님, 우리는 지금 춥고 배고픈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서 식량을 모아두지 않으면 겨울이 왔을 때 모두 굶어 죽게 될 겁니다. 당신도 놀기만 하지 말고 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배짱이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겨울이라니. 이렇게 덥고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무슨 걱정이란 말인가. 겨울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나는 이 즐거운 여름을 마음껏 즐기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배짱이는 개미들의 충고를 비웃으며 다시 바이올린을 신나게 켜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그런 배짱이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며 다시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숲은 온통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었고 먹을 것은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배짱이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가을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개미들은 마지막까지 식량을 모으느라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즐거웠던 시간은 모두 지나가고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며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숲속의 모든 푸른 잎사귀와 열매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배짱이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은 차가운 날씨에 얼어붙었고 그의 몸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을 굶은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눈 덮인 숲을 헤맸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앙상한 나뭇가지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배짱이는 문득 여름날 땀 흘려 일하던 개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어 개미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개미들의 집 문틈으로는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배짱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 없어? 제발. 먹을 것 좀 나누어 주시오. 문이 열리고 따뜻한 털옷을 입은 개미가 나타났습니다. 개미는 꽁꽁 얼어 초라한 행색을 한 배짱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배짱이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애원했습니다. 개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여름 내내 놀기만 했습니다. 너무 춥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에게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개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여름날 배짱이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름 내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당신은 노래만 부르며 우리를 비웃었지요. 배짱이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러자 개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 내내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겨울 내내 춤이라도 추시지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마음씨 착한 개미들이 배짱이를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봄이 오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함께 겨울을 보냈다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사람은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 5. 도시쥐와 시골쥐.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들판의 작은 굴 속에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시골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고 들판에서 직접 구한 신선한 보리 이삭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하고 단조로웠지만 위험이나 걱정거리 없이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먼 도시에 사는 그의 오랜 친구인 도시 쥐가 시골로 휴가를 왔습니다. 시골 쥐는 먼 길을 온 친구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마른 콩과 베이컨 조각, 그리고 가장 맛있는 보리 이삭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져 있던 도시쥐는 시골의 소박한 식단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음식을 깨작거리다가 안타깝다는 듯이 시골 쥐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자네는 어쩌면 이렇게 개미처럼 가난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거친 음식을 먹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지. 내 말을 듣게. 나와 함께 도시로 가세. 내가 자네에게 정말 화려하고 멋진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네. 도시에는 매일 밤 파티가 열리고 세상에 온갖 맛있는 음식이 널려 있다네. 시골 쥐는 친구가 묘사하는 도시의 화려한 삶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를 따라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쥐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도시의 커다란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도시 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택 안은 시골 쥐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식당의 커다란 식탁 위에는 사람들이 먹다 남긴 진수성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케이크와 치즈, 달콤한 과일과 고기, 요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골 쥐는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천국이 따로 없구나. 도시 쥐는 으쓱해하며 말했습니다. 자, 마음껏 먹게나, 친구. 이게 바로 도시의 삶이라네. 두 쥐가 벨벳으로 된 푹신한 방석 위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커다랗고 사나운 개 두 마리가 지저대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요아. 시골 쥐와 도시 쥐는 혼비백산하여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냄새를 맡는 소리에 시골 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개들이 사라지자 도시 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시 나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게, 친구.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야. 자, 다시 식사를 계속하세. 하지만 시골 쥐는 이미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음식을 먹으려던 바로 그 순간, 이번에는 하녀가 빗자루를 들고 들어와 남은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쥐는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벽에 있는 작은 쥐구멍으로 겨우 도망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좁고 어두운 쥐구멍 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몰아쉬던 시골 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잘 있게, 친구. 나는 이제 시골집으로 돌아가야겠네. 도시 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벌써 가려고. 아직 맛있는 음식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시골 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도시의 삶은 정말 화려하고 음식도 풍족하군. 하지만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네. 나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이렇게 매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먹고 싶지는 않아. 차라리 내 시골집으로 돌아가. 마음 편히 보리, 이삭과 나무 열매를 먹는 편이 훨씬 낫겠네. 그 말을 남기고 시골 쥐는 그날 밤 바로 자신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도시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가난하고 소박하더라도 마음의 평화와 안전이 화려하지만 늘 위험이 따르는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야기 6. 양치기 소년과 늑대. 옛날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매일같이 양떼를 몰고 언덕으로 올라가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일은 하루 종일 언덕에 앉아 양들이 풀을 뜯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년은 곧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매 하고 우는 양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아, 심심해 죽겠다.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소년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짓궂은 장난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언덕 아래에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갑자기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언덕 아래의 밭에서 평화롭게 일하던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괭이와 쇠스랑, 몽둥이를 들고 허둥지둥 언덕 위로 달려왔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늑대는 어디 있느냐? 하지만 언덕 위에는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을 뿐 늑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마을 사람들을 보고 소년은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속았죠. 늑대는 없어요. 그냥 한번 소리쳐 본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요. 자신들이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놈, 다시는 이런 장난치지 마라 하고 소년을 꾸짖고는 투덜거리며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소년은 그날의 장난이 또 생각났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을을 향해 똑같이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정말이에요.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설마 이번에는 진짜일까? 하는 생각에 반신반의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무기를 들고 언덕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늑대는 없었고 소년은 또다시 배를 잡고 웃으며 그들을 놀려댔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거짓말에 속은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거짓말쟁이 양치기라고 부르며 다시는 그의 말을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말로 숲속에서 커다랗고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양떼를 덮쳤습니다.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양들을 사납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던 소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이번에는 정말 필사적으로 마을을 향해 외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란 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질 듯 했지만 언덕 아래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저 거짓말쟁이가 장난을 치는군.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을 테다. 사람들은 소년의 외침을 못 들은 척하며 자신의 일만 계속할 뿐 아무도 언덕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양치기 소년은 자신의 소중한 양들이 늑대에게 모두 물려 죽거나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것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진 뒤 텅 빈 언덕에 홀로 남아 엉엉 울며 소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었을 텐데 이 이야기는 평소에 자꾸 거짓말을 하면 정작 진실을 말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결국 자신에게 큰 불행이 닥친다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 7. 사자와 생쥐. 요홍! 하는 포효 한 번이면 온 숲속의 동물들이 벌벌 떠는 백수의 왕 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사자는 커다란 바위 그늘 아래에서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뒤라 아주 만족스럽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생쥐 한 마리가 근처에서 놀다가 그만 실수로 잠자는 사자의 코 위로 달려 올라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잠이 깬 사자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는 커다랗고 육중한 앞발로 재빨리 생쥐를 덮쳐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 이놈, 조그만 놈. 감히 이 백수의 왕인 나의 단잠을 깨우다니. 당장 너를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 사이에서 생쥐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생쥐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사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위대하신 사자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어 폐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잡아 드셔봐야 왕의 체면만 깎일 뿐 배가 부르시지도 않을 겁니다. 부디 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면 언젠가 제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자는 어이가 없어서 껄껄 웃었습니다. 뭐라고? 내까지 조그만 것이 나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내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말이구나. 사자는 생쥐의 말이 너무나 우스웠지만 그 당돌함이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사자는 웅크렸던 앞발을 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말이 하도 우스워서 특별히 살려주겠다. 썩 물러가거라. 목숨을 구한 생쥐는 사자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재빨리 굴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사자는 숲속을 어슬렁거리다가 그만 사냥꾼들이 쳐놓은 튼튼한 그물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물은 그의 몸을 더욱 단단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자라도 질긴 밧줄로 만들어진 그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꼼짝없이 갇히게 된 사자는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고 온 숲이 떠나가라 슬프고 분한 포효를 했습니다. 사자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작은 생쥐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을 살려준 사자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생쥐는 한 걸음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물에 갇혀 절망하고 있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생쥐는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사자는 그물에 갇힌 채 힘없이 말했습니다. 소용없다. 이 튼튼한 그물은 내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지만 생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물로 기어 올라가 자신의 작지만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의 밧줄을 사각사각 갉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쉬지 않고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의 이빨은 작았지만 끈기 있게 계속하자 마침내 굵은 밧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생쥐는 계속해서 밧줄을 끊어 나갔고 마침내 사자가 몸을 빼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구멍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물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사자는 생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작은 친구야. 나는 예전에 너를 비웃었지만 네가 옳았다. 너의 작고 보잘것없는 힘이 이 백수의 왕인 나의 목숨을 구했구나. 나는 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그 후로 사자와 생쥐는 숲속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존재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아무리 작고 약한 존재라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코 다른 일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